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앞으로 각 진영별로 단일화의 과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난 5일 국민의힘을 마지막으로 일단은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앞으로 각 대선 후보의 공약과 정책, 말 한마디에 대한 검증이 더 치열해질 텐데요. 잠시 후 팩트체크에서 주요 대선 후보들의 발언 논란 정리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사건에서 학대받은 아동의 얼굴과 실명, 신상을 공개하는 것. 이런 경우 종종 보셨죠. 그런데 이건 불법이자 방송심의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알면서도 공개할 수밖에 없다는 언론과 이를 문제 삼는 시민단체의 주장. 함께 들어보시죠. 오늘 순서 바로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송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양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됐습니다. 네. 대선 주자들의 바쁜 일정에 더해서 이에 대한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이 아주 높은데요. 네. 첫 번째 팩트체크, 이재명 후보의 로봇 학대 논란이네요. 네, 이재명 후보가 로봇을 학대했다. 로봇 학대. 이런 영상이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좀 공유가 됐습니다. 네. 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28일인데요.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로봇 박람회가 있었는데 로봇월드라고 했고요. 여기를 방문해서 이 재난 대응용으로 개발된 4족 보행 로봇 시연을 관람했습니다. 이 공유된 영상을 보면은 이 후보가 이 개와 비슷한 모양의 4족 보행 로봇 몸통을 잡고 확 뒤집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네. 네, 이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기본적으로 감정이입 능력의 문제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요. 또 얼마 전 소시오패스 논란을 불렀었죠. 그 원희룡 전 제주사의 아내인 강희영 씨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인성이 반영된 것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로봇 기능을 시연하는 것을 보던 중에 나온 행동이었는데 네. 유력 대선 후보의 인성 문제까지 거론된 비판이었어요. 네. 일단 이 후보 측은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우선 이 후보 캠프 측은 이 영상이 일부만 편집해서 만든 가짜뉴스다 이렇게 반응을 했고요. 네, 우선 원본 영상을 찾아봤는데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하시면 찾을 수 있으실 텐데요. 이 4분 정도 길이의 전체 영상이고요. 해당 영상을 보면은 우선은 이재명 후보가 그 해당 업체 부스를 방문하고요. 거기에 이제 관객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게 뭐 이야기를 나누는 이 영상은 인터뷰를 딴 게 아니고 현장 스케치 영상에서 그 대화 내용이 정확히 들리진 않는데 네. 이 영상 분위기를 보면은 이 후보가 로봇의 설명을 듣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곧이어서 이재명 후보가 한 손으로 로봇을 이렇게 들어서 밀어보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잘 안 밀리거든요. 그래서 로봇 반응이 좀 시원치 않죠. 이번에는 이 얘기를 듣고 이 두 손으로 로봇의 몸통을 잡고 이렇게 턱 뒤집습니다. 네. 근데 보통 공유된 영상 여기까지만 나왔는데요. 이 앞뒤 전체 영상을 다 보시면 이 판단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진 영상을 보면 로봇이 다시 일어납니다. 이 정확하게는 두 손으로 확 뒤집은 로봇이 다시 일어나요? 네, 넘어진 사족보행, 그러니까 뒤집힌 모습으로 된 로봇이 다시 일어나는데, 네. 이 정확하게 영상을 보시면 보통 실제 개가 이제 일었을 때 넘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네. 로봇이 넘어져서 이제 사족 다리를 하늘 쪽을 향하고 천장 쪽을 향하고 있다가 그게 이제 바로 밑으로 내려가면서 몸통 부분을 위에가 바뀌는 거죠. 네. 그냥 보시면 로봇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일어나고 나서 보다 하면은 그 로봇이 스스로 덤블링을 합니다, 뒤집기를. 네, 그러니까 이 업체 쪽에서 이제 보여주고 싶었던 거는 이렇게 전복도가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날 수 있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고요. 결국은 이 사족 보행 로봇이 넘어졌을 때 그대로 원래 모습으로 복원하는 능력을 성능을 테스트해 보는 건데 그 앞뒤 부분 뭐 말하는 거나 그 뒤에 로봇이 하는 모습들을 안 보여주고 넘어뜨린 부분만 편집을 해서 보여준 거라는 거죠. 실제 영상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재명 캠프 측의 해명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뭐 학대 이런 표현까지는 아니어도 좀 과격해 보이긴 하는데요. 뭐 이런 의미 정도는 제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종의 이제 테스트를 그 주최 측의 의도에 따라서 해본 거다 이런 입장인데 네. 그런데 이번에 사실 논란이 된 거는 학대라는 표현 때문이었잖아요. 로봇을 학대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초반 보도만 해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영상 모습도 거의 비슷하게 전달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 앞선 보도들을 따라서 받았습니다. 온라인 매체들이 좀 문제였습니다. 네. 자극적으로 이제 이 기사가 나왔으니까 더 자극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학대라는 표현을 쓴 거죠. 예. 결국 이 논란이 좀 커지면서요. 해당 로봇 업체 관계자가 지난 1일 미디어 오늘에 다시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들은 뭐 말을 빌어보면 시연 자체가 로봇이 밀어도 넘어지지 않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시나리오였다. 제가 밀어도 괜찮아요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밀었고 이후 밀어도 넘어지지 않게 복원해 그래서 제가 좀 더 밀어도 된다 이렇게 말했던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뭐 전체 영상 중에서 딱 일부만 잘라서 보여준 일종의 뭐 체리피킹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영상이 로봇 학대로까지 번지게 된 거네요. 네. 뭐 이런 체리피킹이 사실 흔한 조작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이재명 후보가 로봇을 학대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걸로 판정했습니다. 네. 좀 뭐 보는 사람에 따라서 좀 뭐 과했다. 네네. 좀 셌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네. 네. 일단 로봇 학대 논란은 사실이 아닌 걸로. 네. 자, 다음은 최종 후보 선출일까지도 누가 대선 주자가 될 것인가를 두고 아주 열띤 경쟁을 벌였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 간의 공방 내용 준비하셨네요. 네네. 막판에 신경전이 두 후보 간 신경이 좀 과열되면서요. 양측 캠프에서 망원 리스트까지 나왔었는데요. 네. 먼저 홍준표 캠프 측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실현 망원 리스트 25가지를 정해서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자 윤석열 캠프 측도 곧바로 홍준표 후보의 막말 리스트 25가지 이렇게 공개하면서 반격을 했습니다. 아, 참 듣고 싶진 않은데. 네, 두 후보 모두 실언 또 그에 따르는 해명이 반복되는 네. 유권자들 입장에선 좀 민망한 상황이 이어졌었는데 네. 서로 아주 25가지를 딱 집어서 리스트까지 만들어서 공격을 한 거군요. 네, 그 내용들을 보면 이제 먼저 홍준표 캠프가 공개한 윤석열 망원 리스트를 먼저 보면요. 뭐 내 장모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 이명박 박근혜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세금을 걷어서 남수를 끄면 일반적으로 안 걷는 게 제일 좋다. 네.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 네. 가난한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먹을 수 있게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한열 여자 조연부를 보고 이건 부마항대인가요? 이런 발언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네.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 네, 논란이 많이 그리고 됐었죠. 안중근에서 참배하는 사진 올리면서 이제 SNS에는 인봉유세라고 한 것도 있었고요. 이런 정도가 있었고 이후에도 10개 정도 망언이 더 있었습니다. 네. 참 모아놓으니까 꽤 많은데요. 네. 듣다 보니까 정말 참 많은 실언을 하셨네요. 이게 모두 사실이라고 하면. 네. 자, 일단 이 발언들, 이거는 이제 상대편이 홍준표 후보 캠프 측에서 네. 리스트를 발표를 한 건데, 네. 이게 다 윤석열 후보가 일단 말한 게 맞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딱 하나만 빼고 윤 후보의 발언이거나 올린 소셜미디어 올린 게시물이 맞았습니다. 아. 이 한계가 판단 불가 사항이었는데요. 네. 이게 내 장모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 이런 내용인데 이 해당 발언은 정확하게는 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발 출처입니다. 네. 정 의원이 윤 후보가 나한테 그렇게 말했다는 게 아니다. 사설에서 친 거와 한 얘기가 와전된 거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결국 이 발언은 윤 후보가 지금 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네. 나머지 발언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요.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발언은 지난 7월 19일 매일경제에서 인터뷰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네. 나중에 이 발언이 논란이 일자 입장문을 통해서 주 52시간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데 다른 현장의 어려움을 강조한 거지 실제로 120시간씩 걸어하자는 취지가 아니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또 가난한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먹을 수 있게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도 7월 19일 같은 매일경제 인터뷰인데 이것도 발언 취지가 왜곡됐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는 건 부산일보와 인터뷰했는데 현재 인터뷰에서 삭제됐습니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2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는데 요약하다 보니까 맥락에 취약돼서 잘못 나온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안중근 전 참변 사진 올리면서 SNS에 소셜미디어에 인봉 의사라고 올린 거는 실수로 한 것 같습니다. 현재 수정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윤석열 후보 측이 일부는 해명을 했고 이를 포함해서 네. 나머지 24개 발언 실제로 말했거나 네. SNS에 올린 글이 맞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반대로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 측을 이제 뭐 그쪽은 안 했냐 이러면서 25가지를 또 망언, 네. 리스트 이렇게 공개를 한 건데 이것도 한번 네. 확인해 볼까요? 네, 우선 이 홍준표 막말 리스트는 그 표현이 좀 센 표현들이 있어서요. 네. 제가 조금 순화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대생들은 싫어한다. 꼴 같지 않은 게 대들어 패버리고 싶다. 하늘이 정해놨는데 여자가 하는 일 남자한테 시키면 설거지 얘기하는 겁니다. 남자한테 시키면 안 된다. 이게 2011년, 2017년 발언들인데요. 모두 사과했습니다. 인정하고요. 네. 네, 그리고 이 방송국 경비원에게 넌 또 뭐야? 니들 면상 보러 온 거 아니다. 내까지 게 뭐 이런 게 2012년 11월 14일 뉴스원 보도가 있었는데 네. 요거에 대해서는 홍보 측은 이거 사실 무건 없는 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은 확인 불가 상태고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따르는 FTA 통과를 못 시키면 그 기자한테 뭔데 특정 기자에게 100만 원을 주고 내가 이기면 국외권총 앞에서 그 기자 안경을 벗기고 한 대 때리기로 했다. 뭐 이런 발언도 했는데 2011년에 나온 거고요. 요거는 그냥 농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고, 네. 그리고 뭐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해서 거울 보고 분치려는 후보는 안 된다는 발언도 있었는데 나중에 사과했고요. 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출연인 줄 알고 뽑았더니 향단이었다. 탄핵을 장에서 싸다는 발언도 역시 추후에 해명을 했고요. 네. 참 일단 사과를 많이 하셨네요. 네,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맞습니다. 뭐 2012년, 11년 거의 10년도 지난 네. 아무래도 정치를 오래 하시다 보니까 네. 그런 막말들이 리스트업이 된 건데 뭐 대체로 지난 17년 대선 때 발언이 좀 많이 있었으나 절반이 좀 됐고요. 네. 또 그 이전에 과거 발언들이 많았는데 뭐 시간 관계상 또 욕설 욕 너무 세좀 줄이긴 했는데 뭐 정리해드리면 윤석열 캠프가 제시한 홍준표 막말 리스트의 경우는 25개 중에 3건이 사실과 좀 달랐고요. 나머지는 모두 다 사실이었습니다. 네. 뭐 열띤 경선 과정 속에서 일종의 네거티브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경선도 마무리됐고 대선 본선이 시작되니까요. 이런 망언, 실언 리스트 이런 거 말고 좀 정책 공약 리스트를 가지고 송 기자님과 저희가 한번 평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하네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평가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네, 이번 주에 매주 평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하는 김혜민의 이슈앤피플을 들었습니다.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총 2주간 이 방송을 들었는데요. 김혜민의 이슈앤피플은 매일의 주요한 이슈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새로 출간된 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거나 사회적 기업의 CEO, 청년 창업가를 인터뷰하는 등 다양한 코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 중에 어떤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네, 여론조사를 전달하면서 밀리고 있다, 뒤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도 오차 범위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난 10월 18일 수요일에 방송된 오늘의 이슈 코너에서 TBS 의뢰로 한국여론사회연구소가 지난 10월 15일부터 이틀간 조사한 대선 가상 양자 대결, 본보수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를 조사한 결과를 전달했는데요. 네. 이때 진행자가 어떤 후보가 어떤 후보의 1.1%포인트 뒤진다. 어떤 후보가 어떤 후보와 양자 대결에서도 1.3%포인트 밀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들 격차가 근소해서 오차 범위 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방송을 들었는데요. 오차 범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제가 해당 방송에서 언급한 여론조사를 찾아보니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습니다. 즉 사실상 우열이 의미 없는 수치인데 뒤진다, 밀렸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후에도 대선 후보 적합도를 알려줄 때도 1위는 몇 퍼센트, 2위는 몇 퍼센트로 순위까지 붙여서 알려줬는데요. 이 또한 우위를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오차 범위 내라면 쓸 수 없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방송 심의위원회가 발표한 선거방송 유의사항을 보면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 범위 내에 있을 경우 이를 사전에 명확히 밝혀야 하며 1위, 2위, 3위 혹은 앞서고 있다, 역전했다 등 서열화 또는 우열을 묘사하는 표현은 시청자를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으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써선 안 되는 예시인 1위, 2위, 3위 같이 서열화하는 내용, 그리고 앞서고 있다와 같이 우열을 표시하는 표현을 다 쓰고 있는 데다 오차 범위도 언급하고 있지 않아서 더 문제였다고 봤습니다. 네, 선거 관련 방송을 할 경우 여론조사가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 이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이런 경우 서열화하는 이런 방식의 고지는 지양해달라라는 의견이셨네요. 다른 모니터링 내용 있을까요? 네, YTN 라디오의 타 프로그램 내용을 재가공한 방송을 하면서 프로그램의 출처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혜민의 이슈앤피플에서는 틱보이스, 퀵보이스라는 코너가 있는데요. 주요 이슈와 관련해서 YTN 라디오에 출연한 정치인들의 발언을 모아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모니터한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해당 코너를 진행하면서 한 번도 원 프로그램의 출처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인 25일부터는 음성의 출처를 대부분 언급은 했지만 27일 김은혜 의원 발언이 나오는 부분은 출처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코너는 거의 5분 동안 YTN 라디오의 탑 프로그램 내용이 나오고 있고 중간중간에 해당 프로그램 진행자의 추임새나 질문도 드립니다. 청취자 입장에서는 다른 프로그램의 내용을 듣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방송본의 출처가 어디인지 알려주지 않아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프로그램 코너를 소개할 때 YTN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라고 출처를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충분하진 않고요. 출처를 명확하게 언급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네, 이미 다른 프로그램에서 진행된 음원을 재가공한 코너인 만큼 출연했던 방송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명확하게 좀 밝혀달라 이런 의견이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떤 내용 있을까요? 네, 이슈앤피플의 한 코너인 러너스의 성격이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방송에서는 미래 교육이 열린다, 미래를 준비하면서 꼭 생각하고 배워야 하는 주제를 연세대학교와 배워본다라고 해당 코너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매주 수요일 날 방송이 되고 있는데 20일에는 연세대학교 지원을 받아 창업한 대학생 사업가가 출연을 해서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청년들이 준비해야 할 것과 청년 사업가들에게 정책적으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날 방송은 창업이 중요해지고 있는 사회 분위기에 맞춰서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등이 줄을 이뤄서 코너 성격에 맞는 내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7일 방송에서는 가수 겸 작곡가이면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김창기 씨가 출연을 했는데요. 노래 이야기나 정신의학과를 택한 계기 등 개인적인 이야기가 줄을 이뤘습니다. 가수 초대석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미래를 준비할 때 필요한 교육을 배운다라는 러너스의 성격에 딱 들어맞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러너스 코너를 소개할 때 특정 대학교와 함께 만든다라는 언급이 있는데요. 김창기 씨가 해당 대학 출신이라는 내용이 소개가 됐습니다. 섭외의 배경에 김 씨가 해당 대학 출신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이라면 좋은 섭외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슈앤피플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네, 이번 순서는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원경 문쿨미디어 인권연구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동안 우리가 굉장히 참 좋은 보도다. 심지어는 이렇게 네. 생각을 해왔는데 그런데 네. 최근에 이를 지적하는 두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네. 이 두 사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네. 아동학대 보도에 대해서 최근에 MBC 뉴스데스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징계를 받았죠.
네, 징계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논의가 됐는데 법정 제재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법정 제재는 전체 회의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확정된 징계가 나온 건 아닌데요. 네. 아마 법정 제재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 문제가 된 방송은요, MBC 뉴스데스크에서 지난 6월 8일에 보도했던 내용인데요. 허벅지에 멍이 든 피해 어린이가 알몸으로 가해자 지시에 따라서 욕실을 청소하는 모습, 그리고 얼굴과 몸에 멍이 든 채로 셔츠와 속옷을 입고 힘이 풀려 넘어지는 모습 등이 담긴 영상을요, 흐림 처리해서 반복적으로 내보냈다는 것입니다. 아동이 학대받는 장면을 실제 뉴스에서 보여줬다. 네. 이게 보여준 것이 문제다. 이렇게 지적이 된 거예요. 네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아동학대의 어떤 심각성을 좀 알리고 또 사회적인 환기도 하고 이러기 네. 위해서 사실 보면 좀 너무 좀 눈뜨고 보기 힘들잖아요. 예, 이런 예. 아동학대 사건의 어떤 실제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냐. 이런 네. 의견도 있는데 네. 그래서 이 보도가 법정 제재를 아직 뭐 확정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이렇게 네. 법정 제재 의견이 제시된 것에 대해서 이게 공익적인 목적으로 아마 방송사가 했을 텐데 네. 이거를 법정 제재까지 하는 거는 좀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보도들의 애초 취지는 아동학대에 대한 공분에서 그 경각심을 높이고 또 사회제도를 변화시키자라는 그런 여론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겠죠. 네. 하지만 최근에 유난히 아동학대 사건이 늘어나면서 이와 비슷한 보도에 문제가 많다라는 것이 지적된 적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서 2020년 12월 28일 방송심의 규정에 제21조 4 어린이 학대 사건 보도 등이라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이 항에 방송은 어린이 학대 행위가 담긴 영상, 음향 등을 직접적으로 노출하거나 자극적으로 재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학대 행위가 담긴 영상 이런 것들을 노출해서도 안 되고 네. 재현해서도 안 된다. 이런 조항이 신설이 됐군요. 네네. 근데 뭐 언론사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고발 보도잖아요. 이렇게 네. 고발하는 보도의 경우에 이게 너무 충격적이고 이걸 도저히 우리가 묵과할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아마 이런 구체적인 학대 행위를 보여준 것이지 않을까.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안 그래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제 그 법정 제재를 받기 전에 의견 진술을 듣거든요. 네. 여기에 참석한 MBC 측 분이 그 경위 설명을 할 때 비슷한 취지를 말씀을 했어요. 제보된 영상을 보고 취재진은 충격을 상당히 받았고 아동에 대한 폭력의 심각성을 공론화해야겠다는 마음에 표현을 절제하지 못했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수많은 사건 가운데에서도 특기할 만큼 잔혹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잔인한 사건이라고 하기보다는 한번 보여드리는 게 낫지 않나 판단했던 것 같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하지만 아동학대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야말로 최우선에 두어야 할 것은 아동의 인권입니다. 아무리 고발성이라 할지라도 네. 이 학대 행위에 대한 어떤 사회적 환기 이런 보도보다는 그 학대받은 아동의 인권 그것이 더 네.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좀 이해가 더 될 것 같은데요. 학대 사건의 피해 아동이 살아있을 경우에 당연히 우리가 그의 인권을 생각해서 절대로 학대 장면을 재현하거나 보여주지 않아야 되겠죠. 네. 이것까지는 모두들 동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언론도 그런 판단을 분명히 할 겁니다. 아동이 살아서 계속 지내야 하는데 그 장면을 계속 텔레비전에서 보고 누군가가 봤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동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거니까요. 네, 네. 그런데 아동이 사망을 했다면 꼭 이것이 달라져야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사망한 아동의 인권은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이미 처참한 학대를 받고 사망한 아이의 인권을 우리가 모조리 무시하고 세상이 그가 학대받는 장면을 계속 보고 그의 신상을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것이 과연 필요한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동학대 사건에 있어서 어린이의 인권 보호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방심위의 윤성호 그 방심위원이 이 보도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BBC는 아동 청소년과 함께 일하기를 두고 직원부터 외주 프리랜서까지 어린이 보호 정책을 준수하라고 요구한다. BBC 어린이 보호 정책의 원칙은 어떠한 이익도 어린이 보호보다 우선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네. 이런 가치가 우리에게 지금 좀 흐려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제부터 소개해드릴 내용도 이제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네. 시민단체죠. 정치하는 엄마들. 여기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또 역시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 네. 아동 청소년 성보호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라고 네.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는 것인데 네. 일단 정치하는 엄마들 쪽에서는 우리가 네. 모두 알고 있는 사건이에요. 정인이 네. 사건. 네. 이거 관련해서 아동의 신상을 공개했다. 네. 근데 이 사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저희도 언론에서 여러 차례 인터뷰를 했던 것이고 네. 네.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거에 대한 사회적인 제도를 보완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쪽도 일종의 이제 시민단체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여기를 고발한 거예요, 지금. 네네. 네. 일단은 그 베이비 뉴스가 10월 22일에 보도한 아동학대 피해 아동 신상 공개해도 괜찮을까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여기 참 생각해 볼 것이 많은 내용이 있어요. 네.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2020년 10월에 양천 입양 아동 사건을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사진과 인적 사항을 공개했죠. 네. 그런데 보도 이후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와서 정치하는 엄마들이 피해 아동의 신상 공개를 문제 삼으면서 고소를 한 겁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겁니다. 네. 이거는 처벌을 바라는 취지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피해 아동의 신상 공개와 얼굴 공개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를 하자라는 취지의 고발로 보입니다. 네. 여론 조성을 위해서 계속 법을 어기고 아동의 인권을 묵살하게 둘 수 없다. 그러니 한번 멈추고 생각해보자. 이런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현행법상 그 아동 학대 피해자인 이런 피해 아동의 신상 공개는 네.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방송심의규정 개정에도요. 1항으로 방송은 어린이 학대 사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나 그 밖에 본인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방송심의 규정을 넘어서 이미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비밀 엄수 등의 의무 2항이 있는데요.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신문의 편집인 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 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에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아동보호 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 행위자, 피해 아동,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 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현행법입니다. 네. 그리고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2조에서 위에 말씀드린 그 조항을 위반해서 보도금지 의무를 위반한 신문의 편집인, 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 책임자,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에 출판물 저작자와 발행인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많은 그런 정인이라는 사진을 굉장히 많이 우리가 보게 됐던 것이죠. 네. 네. 사실 근데 이 정인이 사건의 경우에는 당시의 보도가 좀 나가고 나서 사회적 공분이 굉장히 컸고요. 네. 아동 학대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가졌던 어떤 인식에 대해서 잘못됐다라는 그런 공익적 효과도 네. 어떤 전환을 좀 불러올 만큼 컸다 이런 평가도 네네. 있었어요. 그리고 네. 실제로 뭐 정인이법이라고 해서 관련 그 아동 학대 방지법을 이끌어내기도 했잖아요. 네.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근데 그 2020년 당시에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 대해서 사실은 명백하게 법을 어긴 것이고 원칙을 어긴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도 네. 우리가 모두 다 그것보다는 정인이 그 사건 자체에 대해서 공분하고 제도를 바꾸자라는 것에 집중했던 것이죠. 네. 그런데 저는 당시에 그 아래 입장을 어느 정도는 사람들이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 아동의 얼굴에 너무나 많은 아동학대 증거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 아이의 아동학대 정황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얼굴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이것에 대해서 시민은 동의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암묵적 동의를 넘어서
이 정말 진지한 논의가 우리에게 있었던가를 생각해 보면 그것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그건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었고요. 저널리즘 측면에서도 적절치 않았는데 그 당시에 방송의 보도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논의를 진지하게 하지 못했다. 그야말로 이것을 지적할 그런 시간을 놓쳐버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후에 구미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자 이때에도 MBC의 실화탐사대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처럼 아동의 얼굴을 그냥 공개했습니다. 네. 이때에도 사실 몇몇의 지적이 있기는 했지만은 또 크게 비판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때에도 그 구미 여아에 대해서 뭐 얼굴이 예쁘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냥 얼굴이 공개된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네. 저는 이렇게 얼굴 공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벌어질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방송이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 아동의 얼굴 그리고 신상 공개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고소장까지 제출을 한 상황이 된 건데. 네, 그렇죠. 네. 그 정치하는 엄마들의 장하나 활동가는요, 베이비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가 곧 방송 예정인 대전 20개월 여아 성학대 사망 사건의 피해 아동 신상 공개를 막기 위한 것이다라고 고소장 제출 취지를 밝혔거든요. 네. 저는 이 목소리를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정말 많은데요. 장하나 활동가는 양천 입양 아동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아동학대 사건이 그렇게 관심받은 적이 없으니 문제 제기하지 않았던 것뿐이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인이 얼굴 이름만 한껏 소비됐지 정말 바뀐 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되물었다는 것입니다. 네. 저도 이 지적에 매우 공감을 합니다. 아까 이제 법안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도 당시에 잠깐 반짝하고 그 이후에 실제 우리 제도가 이렇게 많이 바뀌지 못했다. 아동학대는 정말 계속되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얼굴을 공개하고 그리고 이름을 공개해서 공분을 키우는 것으로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네. 유족 측에서 네. 그 제보를 한 거잖아요. 언론사 측에. 그리고 네네. 사진하고 피해 상황 이런 것들을 좀 취재를 해서 공분을 사고 있으니 이런 걸 좀 네. 공개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렇더라도 언론이 다른 판단을 했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제보를 받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아동학대뿐 아니라 거의 이렇게 모든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유족의 입장에서는 언론사에 이제 제보를 할 때 망자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그 시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사진이든 피해 영상이든 그 제공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런데 아무리 유족이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유족의 요청이 아무리 간곡해도 언론사는 저널리즘의 보도 윤리 측면에서 엄격하게 고민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족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세상을 바꾸는 정말 그 억울한 일을 당한 그 가해자를 뭐 굉장히 징계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해 나가야 되지만은 충격적인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거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해서 감정적 동요를 일으키는 것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정말 이 보도로 인해서 우리가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겠느냐 그것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런 상황들이 아동학대를 더 악화시켰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잇따르는 아동학대 보도가 계속 나오니까 또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을 계속 찾아서 보도하는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쨌든 최근 이런 아동학대 보도가 정말 자고 일어나면 하나씩 터지거든요. 맞아요. 네, 거의 매일이다시피 이런 아동학대 관련 보도를 다룰 때 언론 어떤 점을 좀 더 고민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 아동학대를 막으려면 우리가 어떤 제도를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보도하는 태도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 사망한 아동에 대해서 그야말로 소비해버리는 그런 보도에 그치지 않아야지 된다라는 것이 기본이고요. 네. 그리고 이런 사안, 지금 얼굴 공개나 신상 공개에 대해서 우리가
현행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넘나들려고 하는 이런 언론 보도, 그리고 그 보도를 우리가 그대로 소비하는 태도에 대해서 진지하게 짚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1월 20일에 일요신문 보도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정인이가 어른이었어도 얼굴 공개했을까라는 보도였어요. 이 보도에서 우리 누구도 정인이에게 이름과 얼굴을 공개해도 되는지 묻지 않았고 허락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대부분 그렇듯 정인이의 경우에도 정인이를 대변해줄 가족이 오히려 가해자였습니다. 네. 사실 아이의 신상 공개를 결정할 수 있는 주체 자체가 없었고요. 우리 언론과 시민들이 스스로 정인이의 대변인이 된 셈이었는데요. 이 보도는 당시 우리가 여론을 모아서 붕괴하는 것이 정인이를 위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과연 우려되는 지점은 없었는가? 다양한 목소리를 담는 그런 좋은 보도였습니다. 우리 언론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짚어보고 토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인권이 유린당한 것에 대한 사회적 고발이다. 이런 미명하에 또 다른 인권 침해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오늘 이런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이었습니다.